엄마나 아빠가 둘 중에 한 명이 우울증이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은 조금 더 많대요. 엄마 아빠가 둘 다 만약에 조울증이다? 그러면 내가 조울증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한 2배 가까이 높다고 해요. 우울증에 특히 더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교과서에 보면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 잘 걸린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되게 의존적인 사람들, 그리고 비관적인 사람들. 내 인생은 되게 되는 게 없어. 나는 참 하는 것마다 실패해.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 라는 생각을 하면 근데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의존성이 빠져서 자기 비하에 빠져서 우울증에 잘 걸린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요. 또 하나는 완벽주의자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만족을 못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번아웃에도 잘 걸리는데 우울증의 예측인자로서 강박증, 완벽주의 이게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일이 잘 될 걸 예상해서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잘 안 될까 봐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 요거 해가지고 요걸로 책을 하나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책을 계획을 짜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당장 엄두가 안 나니까 책 썼다가 안 되는 거, 책 썼다가 기한 못 맞추는 거, 책 썼다가 폭망하는 거 이런 걱정만 미리 땡겨서 하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 우울증에도 잘 걸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 나중에 우울증 증상의 심각도를 보면 예민성, 외향성, 거기 플러스 알파로 성실성이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민하고 외향성, 성실성은 낮고 외향성이 낮다는 얘기는 내성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성실하지도 않아. 겉으로 보기에 이제 게으르게 보이겠죠. 이런 분들이 우울증이 걸려도 좀 더 심한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주변에서 좀 상황이 좋으면 내가 게을러도 내가 좀 돈이 많아서 비서가 한 10명쯤 되면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고요. 내가 능력이 좀 없고 준비를 잘 안 했어도 원래 운동 잘하고 원래 건강해서 순발력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우울증에 덜 걸리겠죠. 만성신체 질환이 있거나 또는 내가 잘 못해도 엄마 아빠가 좀 날 도와줘. 뭐 그게 공부건 돈이건 사회 경제적 지지체계 또는 국가에서 도와주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걸 늘려가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모자르죠. 그래서 사회적, 가족적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에도 우울증에 잘 걸린다고 해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살까지 오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개 보면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통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활동의 폭이 되게 작은 사람, 그리고 인간관계의 폭도 되게 작은 사람, 직업이 없고 수입이 별로 없는 사람. 그거랑 상관없는 다른 요인들은 뭐가 있냐? 여성이 더 많고요. 우울증에 나이 들수록 더 많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 종교가 있으면 조금 아무래도 예방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혼자 사는 독거, 결혼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고 결혼하면 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래도 내 편이 한 명은 있잖아요. 저도 그 내 편이가 한 명이 있거든.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 교육 수준이 좀 낮으면 아무래도 생각하는 게 조금 주변 얘기 주워 듣는 게 조금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이 우울증에 잘 걸린다고 해요. 자살 시도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음주, 흡연하는 사람들이 이건 이제 충동성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우울증이나 또는 자살 시도나 이런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울증 자살의 위험 요인이 정신건강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가족이나 내 과거에 뭔가 자해나 자살 같은 걸 했던 경우, 그리고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돈이 없거나 지지체계가 없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친구가 안 좋아, 친구들이 다 그래, 그럼 나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뭐 무슨 약물 의존성이 좀 있다거나 또 가정적인 환경이 조금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 집에 가면 그리고 엄마 아빠도 맨날 죽겠다 그러고 자살 시도해 그러면 그것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울증 자가진단법이 있나요? 원래 우울증의 진단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확정적인 진단은 심리검사를 풀로 하고
정신과 전문의하고의 정신과적인 면담을 깊게 하고 나서 내리는 게 우울증이죠. 왜냐하면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인격장애, 조울증 이게 다 증상이 겹치는 증상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잘 구분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인터넷이나 앱에 보면 자가진단 척도 되게 많잖아요. 그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의심 증상이 뭔가 있나를 확인하고 일종의 그런 거를 선별검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어로는 스크리닝 검사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상이 나오면 내가 좀 이상이 있구나라고 해서 추가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검진이나 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나라에서 2년마다 하는 거 거기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용하는 검사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우울증 검사 중에 PHQ-9이라는 원래 미국에서 시작한 건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를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나라하고도 비교를 하고 그래야 10년 전에 한 거랑 10년 후에 한 검사랑도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통계를 낼 수도 있고 내과나 보건소 가면 그거를 많이 사용돼요. 그러기 힘든 분들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러면 뭐 동작구, 영등포구, 서초구 다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들 가면 그 우울증 자가 척도가 다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것만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감별 진단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증상이 겹쳐 있기 때문에 우울증, 불안증, 그리고 울분 이런 것들을 같이 측정을 해야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울증상의 자가 설문에서는 어떤 걸 물어볼까요? 우울증상의 가장 기본적인 증상들을 물어봅니다. 우울증의 가장 기본은요. 일하는 거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전혀 없음, 그리고 기분이 우울하고 가라앉음. 이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있고 플러스 불면증, 피곤함, 그 다음에 비관적인 사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불안초조해지는 거, 그리고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그러면 토탈 9개 증상이거든요. 이 9개 증상 중에 5가지 증상이 지난 2주일 동안 거의 매일 지속됐다. 그러면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해요. 그리고 전문의나 종합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정밀하게 받아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종류가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우울하고 잠 많이 자는 우울증도 있고요. 우울하고 잠은 전혀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우울증도 있고 우울하고 되게 예민한 우울증도 있고 우울하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우울증도 있어요. 또 그들 중에는 처음엔 우울증으로 시작하지만 한참 지나다 보면 마치 조울증처럼 변하는 분들도 있죠. 또는 우울증으로 그냥 마음만 우울한 게 아니라 신경성 신체 증상이 너무 많아져서 화병처럼 우울증 플러스 신경성 신체 증상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우울증 척도랑 불안증 척도 요새 불안증도 굉장히 많잖아요. 공황장애 때 나타나는 불안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울증 척도뿐만이 아니라 불안 척도도 같이 체크를 해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손발이 막 떨리고 왠지 좀 흥분된 것 같고 다리가 왠지 좀 떨리는 것 같고 왠지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고 심장이 자꾸 두근거리고 침착하지 못하고 그냥 왠지 좀 자꾸 무서워지고 나도 모르게 왜 잘라 그러는데 신경이 예민해서 잠도 잘 안 오고 머리에서 뭔가 계속 공회전하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 좀 위스키라도 한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불안 증상으로 측정을 해서 이게 혹시 나중에 공황장애 같은 걸로 발전은 되지 않을지 미리 측정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척도 중에 하나가 울분 척도예요. 울분 척도는 뭐냐면 불안증, 우울증으로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일상생활도 잘하는데 그냥 옛날에 아니면 5년 전에 1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손발 부르부르 떨리고 화가 나고 그러는 일들이 있어요. 마치 PTSD처럼 나이 50된 아저씨가 막 군대 가가지고 최전방에서 그 선임병한테 당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막 화가 나고 찾아서 어떻게 막 때려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걸 울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물어보는 척도도 있어요. 내가 보기엔 아주 불공정한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생각이 나는지 근데 결국은 내가 당한 거랑 똑같은 일을 그 인간이 당하는 걸 보면은 내가 좀 마음이 풀릴 것 같은 생각
이런 게 울분인 거예요. 그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우울증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 되게 그냥 생물학 반, 사회문화 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우울 증상의 원인은 정신과 교과서에서는 바이오, 사이코, 소셜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생물, 정신, 사회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유전학적으로 우울증이 유전 질환은 아닌데 유전적인 성향은 있어요. 엄마, 아빠, 이모가 다 우울증이었었으면 나도 우울증이 될 가능성이 아니었던 사람보다는 많으니까 가족력이 있는 거죠. 그런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어요. 내 신경이 조금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신경을 많이 쓰면 조금 더 예민해지는 신경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경성 신체 증상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스트레스 받으면 막 배 아픈 거 많이 생기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생물학이에요. 근데 그런다 그래서 다 우울증이 되는 건 아니죠. 거기에 정신적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크게 온 경우가 있죠. 직장에 가서 누군가한테 갑질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터져서 옆에서 폭탄이 터지는 큰 충격을 당했다든지 이런 스트레스 사건 또는 트라우마가 있거나 거기에 이제 사회적인 관습이나 문화 때문에 다른 나라에선 이게 전혀 내가 혼날 일이 아닌데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왼손잡이들 되게 혼났잖아요. 심지어는 막 선생님한테 맞고 심지어 수업도 못 듣고 오른손으로 글 쓸 때까지 혼자서 연습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옛날에는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였거든요. 지금은 뭐 전혀 스트레스 안 주잖아요. 사회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일어나는 게 보통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설명한 것은 되게 성격적인 특징이었잖아요. 예민하고 의존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자기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생물학적인 성향을 좀 가진 사람들, 생물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좀 소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 거고 이제 거기다가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들,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들. 현대에는 가장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대표가 괴로운 인간관계거든요. 괴로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은 우울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나요? 일단 100% 유전은 아니에요. 100% 유전은 아니고 우울증하고 조울증은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배다라고 확 잘라서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퍼센테이지라는 게 50%라고 해도 통계로야 50%지만 그게 나한테 오면 그 나한텐 100%잖아요. 그래서 보통 엄마나 아빠가 둘 중에 한 명이 우울증이다? 그러면 나는 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은 조금 더 많대요. 엄마 아빠가 둘 다 만약에 조울증이다? 그러면 내가 조울증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한 2배 가까이 높다고 해요. 이게 아무래도 성향이 있는 거죠. 신경염증에 걸려서 그게 균형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신경의 균형이 깨질 가능성, 그 유전자가 발현될 가능성, 우울증이 일어나는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그 유전자가 발현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뜻이 유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다 우울증이 되는 건 아니고 옛날 영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영국의 굉장한 귀족 출신의 시인인데 이분은 선대 가족들이 다 우울증 아니면 조울증이었대요. 귀족들이었는데 근데 조울증일 때 그래서 기사로 사람들 많이 죽여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중에 심한 우울증으로 평생 갇혀 지낸 사람도 있고 또는 바이런처럼 심한 우울증이었지만 시를 많이 써서 유명한 예술가로 성공한 사람도 있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예술가들 중에도 우울증이나 조울증 때문에 오히려 예술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뭐 최근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로빈 윌리엄스 같은 분도 심각한 우울증에 조울증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막판에는 파킨슨기도 있었다 그러고. 유전성이 있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게 나의 우울증을 다 설명하는 건 아니다. 다만 가족 중에 우울증기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라. 혹시 이 얘기를 듣는 중에 내가 지금 연애하는 그 아가씨, 그 남자가 가족 중에 우울증이 있대. 절대 결혼하면 안 되겠어.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주변에 우울증은요. 10명이 지나가면 그중에 3, 4명은 우울증에 걸려서 인생에 한 번쯤은 우울증에 걸렸었을 가능성이 커요. 병원에 오건 안 오건. 병원에 안 오고도 참고 지나갔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무조건 그게 있으면 안 돼. 그건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 내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는 참고사항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치매랑 똑같아요. 치매 유전자 있다 그래서 무조건 치매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 잘하면 안 걸리는 게 유전자예요.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음악 듣고, 어떤 사람은 많이 자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어떤 사람은 운동하고, 땀 진땀 흘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죠. 저는 많이 자요. 옛날 엄마들은 TV 켜놓고 그냥 채널 위로 올라갔다가 1번부터 200번까지 올라갔다가 900 몇 번이지 요새는.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마음이 좀 가라앉는다고 해요. 근데 심각한 우울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안 증상 또는 죽을 것 같은 충동 이런 거는 약물로 일정 부분 진정이 이게 마음을 다스릴 때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꾸려면 되게 명상을 하거나 마음 다스림 또는 기도 같은 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한번 안 좋은 생각에 꽂히면 자 이걸 유식한 말로 인사이드 아웃 2 영화에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핵심 신념이거든요. I'm a good girl인 거죠. 이런 경우는 거기서 잘 벗어나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마음 안에서. 이런 경우에는 약물을 일부 먹고 플러스 인지치료라든지 그런 핵심 신념을 바꾸는 그런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지금 심리치료 받으러 갈 돈도 없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혼자 해볼래? 라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어둡고 무서운 영화 보지 마시고 밝고 건강한 영화 보세요. 밝고 건강한 영화 보시고 그리고 드라마도 이쁘고 즐거운 영화 보시고 음악 듣는 거 추천합니다. 음악 듣는 거 추천하고 정신과 의사로서 추천하는 건 감정일기 쓰는 거예요. 안 좋은 감정이 들 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3줄짜리 지금 느낀 감정 첫 번째 줄에 감정 쓰고 두 번째 줄에는 지금 그 감정을 느끼게 된 전후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기 전후에서 일어났던 일, 그 인간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 또는 지나가다가 자동차가 나한테 물을 뿌리고 갔어. 셋째 줄에는 거기다 제목 붙이는 거죠. 처음엔 기분이 꿀꿀해서 기분 꿀꿀함이라고 썼는데 알고 봤더니 윗사람이 내가 어저께 해가지고 온 숙제에 대해 가지고 그냥 심드렁하게 그거 누가 한 거랑 똑같네 그러고 간 거예요. 세 번째 줄은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칭찬받지 못해서 기분 더러움, 우울함인 거죠. 이 감정의 제목은 약간 우울함 또는 실망 그리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감정일기를 쓴다는 건 분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들여다보고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명상하는 거랑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좀 친한 친구들 좀 만나세요. 친구들이 내 주변에 친한 친구가 많은 사람은 10명 넘을 거고 적은 사람은 한 서너 명에서 한 대여섯 명 정도는 평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좀 지나치게 의무라고 비관적인 친구들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친구보다는 좀 차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밝은 친구들이 꼭 하나 있어요. 어떨 때는 내 엄마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인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 게 내 부정적인 핵심 신념을 조금 밝은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은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만 그냥 나한테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다음에 올 때 약 조정 좀 하고 필요하면 다음에 오실 때까지 숙제를 드려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마음 힘들 때 어떤 방법을 써서 마음을 좀 안정시키느냐. 근데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간다. 어떤 분은 등산 갔다 온다. 어떤 분은 목욕탕 간다. 목욕탕 가서 사우나 하면 좀 풀린대요. 뭐 그것도 내가 그럴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일단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인지치료나 상담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마음정비사들하고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셔라. 아시잖아요. 마음정비사들은요. 거기다가 조언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동차 정비요령 가르쳐드리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친구 중에 우울한 친구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재수 없어서 나한테 연락을 안 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너는 막 그게 모자라서 안 돼. 두 번째, 야, 좀만 기다리면 좋아질 거야. 세 번째, 야,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 다음 거, 야, 그냥 잊어버려. 술이나 먹자. 그 다음 거, 야, 왜 말을 안 해?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도와준다니까? 그러고도 그 친구가 당신을 아직 손절 안 했으면 몇 마디 더 하세요. 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지금 네가 그거 겪은 것 때문에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도 안 떨어졌어요? 한마디 더 하세요. 야, 창수야, 내가 한마디 해줄게. 일로 와봐. 그러면 그 친구는 당신 옆에서 아주 손절하고 떠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되게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한테 뭔가 해주고 싶으면요,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는 한 번도 우울증을 겪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리고 이해도 잘 안 되지만, 난 너랑 친하고 너랑 친한 사람으로서 너를 돕고 싶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가 가장 힘든 게 뭔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황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질문해야 될 건 내가 지금 어떤 걸 해주면 좋을까? 또는 야, 지금 그 상황에서 나도 열받는다. 되게 열받는다. 그리고 나도 힘들다. 그리고 되게 슬퍼진다. 넌 지금 얼마나 힘들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20대, 30대 젊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그냥 정말로 마치 정신과의사나 심리학자들처럼 이런 얘기 꺼내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엔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좋아요. 같이 있어주고 그냥 밥이나 한 끼 같이 해주는 거. 이미지는 그걸 떠올리세요. 여러분이 재밌게 봤던 드라마 멜로가 체질에서 심한 우울증에 빠진 친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주던 그 친구들 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같이 술 먹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다가 나 우울해 소리를 한 그 친구한테 그 친한 여자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우울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